네, 반갑습니다. MT 잘 갔다 오셨죠? 그, 너무 죄송하게도 세션 시작하기 전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PPT가 50페이지예요. 그래서 특별 세션인데 50페이지 들고 와서 진짜 미안하고, 근데 너무 길어지지 않게 잘 끊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PPT 넘겨보시면 알겠는데 텍스트가 좀 많아요. 텍스트가 좀 많고, 근데 이제 제가 PPT 같은 거 발제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놓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텍스트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션 들을 때 오늘은 다 뭐 필기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두 손 놓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필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는데 이게 목차가 이렇거든요. 근데 목차 보면 인트로덕션에 두 개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에 두 개 있고 SPM에 세 개 있고 이런데 넘기다 보면 슬라이드에 제목에 볼드체가 쳐져 있는 게 있고 안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볼드체가 쳐져 있는 건 여기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여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좀 따라갈 때 볼드체 하나가 나왔으면 하나 좀 주제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테이션 관련해서도 머신러닝에서는 벡터 폼을 좀 많이 쓰는데 벡터 폼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회귀 분석처럼 다 스칼라 폼으로 써놨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볼드치 없으면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제를 먼저 살펴볼 건데 저 먼저 이제 회장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기침이랑 콧물이 너무 있어서 근데 증세는 좀 가벼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랑 가벼운 독감 중에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회장님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를 분류하는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은행 시스템에서 이제 접속 기록이라든지 결제 패턴을 분석해서 정상적인 거리인지 비정상 거리인지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비트코인 주식 하나도 안 하는데 갑자기 막 어느 날 호재 터지자마자 막 리플 100배 막 써봤다 이런 그런 기록이 있으면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어진 데이터를 종합해서 정상 비정상으로 범주를 하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냥 장난으로 넣어봤는데 포켓몬 게임이 있어요. 시작할 때 이제 스타팅 포켓몬을 골라야 돼요. 대부분 이제 물, 불, 불 이제 세 가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플레이어의 특징이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타입을 고를지 이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은 문제이고 이것도 똑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종합해서 특정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단히 예제를 세 개 들고 왔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드체 돼 있으면 하나가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클래시피케이션의 반대쪽에 항상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게 리그레션인데 둘 다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두 알고리즘 모두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라벨이 지정된 데이터셋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 준비하다가 statistical learning이란 말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통계적인 학습이랄까 아니면 배움이랄까 있는데 거창한 뜻은 없고 그냥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학습이란 말이 나왔는데 뭐 이제 회장님께서 그때 특별 세션 했을 때도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 그냥 이제 지도학습 말 그대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이 주어지면 입력값에 대한 라벨을 주어서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의 큰 차이를 보면 결국에는 y 값에서 나타나거든요. y 값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참거짓 같이 좀 디스크리트한 밸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리그레션은 가격, 급여, 나이 같은 컨티뉴어스한 밸류를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적어놨는데 머신러닝 관점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좀 더 발표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머신러닝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죠. 트레인도 있고 뭐 테스트도 있고 밸류 셋도 있는데 트레인 셋으로 일단 훈련을 시키고 테스트 셋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데 둘 다 이제 MSE라는 민스퀘어 에러를 작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 뒤에서 나오니까 이 부분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친숙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살펴볼게요. 특이 분석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다 제 스터디 들으니까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의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선을 심플이란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직선 하나를 가정을 해놓고 이 직선에서 모든 데이터셋 사이의 거리를 최소한 방법으로 쓰자. 그래서 오리지널 리스퀘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적의 직선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y가 퀀티테이브한 경우가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인 경우에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비록 우리가 퀀티테이티브한 경우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많이 쓰지만 어, 리니어 리그레션도 퀄리테이티브한 y를 충분히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그 포켓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피부로 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와닿기 위해서 다음 예제를 갖고 왔어요. 응급실에는 환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요. 간단히 예시를 위해서 총 세 가지 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졸중이고요. 두 번째는 약물 중독, 세 번째는 뇌전증이에요.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진단만 존재하고 환자의 증상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는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어, 이 뇌졸중, 약물 중독, 뇌전증이 다 라벨을 가진 어떤 퀄리테이티브한 변수인데 리그레션 관점에서 그럼 얘네들 1, 2, 3으로 라벨링을 해서 리그레션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스트로크입니다. 뇌졸중이 1이고 약물 중독이 2고 뇌전증이 3이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고 Y라는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해볼게요. 언뜻 보면 이 상태로 이제 그냥 직선 하나 그어서 LS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큰 문제가 여러 존재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도 대답 안 할 거긴 해 적어왔습니다. 회장님 말고 이제 학술부장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은 대답 해주셨고 이따 뒤에 나올 대답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학술부장님 말씀처럼 예측값이 좀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Y1, 2, 3이라는 거에다가 뇌졸중도 넣었고 약물 중독도 넣었고 뇌전증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병을 이제 숫자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변환하면서 순서를 이제 우리가 부여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Y를 1, 2, 3으로 딱 정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1, 2, 3 사이에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냥 1, 2, 3 라벨링 한 거 같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1, 2, 3 이렇게 가정을 해놨죠. 이런 가정에서 그러니까 1번이랑 2번 뇌졸중이랑 약물 중독 사이의 차이랑 약물 중독 2번, 3번 약물 중독이랑 뇌전증 사이의 차이가 같다고 가정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는 1과 2 차이는 1이고 2와 3 차이가 1이라서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뇌전증에 걸리는 경우랑 약물 중독에 걸리는 그 차이가 분명 존재할 거고 2번과 3번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이제 라벨링을 해버리면 그냥 뭉뚱그려서 차이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벨링을 밑으로 살짝만 바꿔서 1번에다가 뇌절증 넣고 2번에 뇌전증 넣고 3번에 이제 약물 중독 넣어서 그럼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모델링을 해버리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 데이터를 다룰 때는 특히 이런 의료 쪽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을 진행해서 예측값을 뽑아내면 참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y가 3개였는데 조금 더 쉽게 좀 가정을 낮춰보겠습니다. 뇌전증을 빼고 뇌졸중이랑 약물 중독만을 고려해 볼게요. 그러니까 바이너리한 리스폰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 X의 프레덱터에 더 이제 카테고리 쓸때 더미 베리어블이라는 걸 써요. 0이나 1 같은 걸 넣어서. 근데 그것처럼 이제 Y 라벨링을 1, 2, 3에서 0과 1로 바꿔보겠습니다. 0과 1로 바꾸게 되면은 좋은 게 이제 아까랑 다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순서 바꾸면 좀 데이터 결과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케이스가 두 개이기도 하고 0과 1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회귀를 진행하게 되면
0과 1과 0 바꿔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적합을 시켜서 0 쪽에 좀 더 가까우면 뇌졸중으로 볼 거고 1 쪽에 좀 더 가까우면 약물 중독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일단 두 개인 케이스니까 뭐 바이너리 케이스고 베르누이 분포로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expectation of y를 구하죠. 근데 사실 그 들여다보면 x가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을 구하는 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바이너리 케이스에서는 이 기대값이 y가 1일 때의 확률과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한 이 적합값 y 해시라는 것은 바이너리 리스폰스의 에스티메이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이 0과 1 사이의 이 적합값을 확률로 보고 이 확률이 0.5보다 크면 1번 라벨로 할당을 해주고 이제 0.5보다 작으면 0번 라벨로 할당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가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개짜리는 그럼 아까 세 개짜리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두 개짜리는 어,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우리 직관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아까 이제 학술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값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피팅을 하고 0과 1 사이에 데이터가 있고 이 상태로 리니어 리그레션에 피팅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0과 500 사이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요. 지금 오른쪽 그림이 잘려서 그런데 x가 x축이 15,000 정도 나오면 1보다 커지는 그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피팅을 시켰고 y의 확률의 에스티메이트로 봤을 때 특정 구간에서는 0보다 작거나 혹은 1보다 커지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부터 2500 사이에 이런 부분들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뭔가 확률의 추정치로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측값에 따라서 이 y의 가능성에 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y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예측값을 우리가 절대적인 확률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과 0보다 작은 점 혹은 1보다 큰 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리그레션 방법에서는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퀄리테이티브 리스폰스를 사용하게 돼서 어렵고 우리가 두 개만 다루는 바이너리 리스폰스에서도 확률의 추정치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이랑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y를 퀄리테이티브로 보나 퀀티테이티브로 보나 그 차이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까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확률을 모델링하는 그런 회귀 분석하고 분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 있는 거 보면 리스폰스 베리어블인 y보다 y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 확률에 대해서 모델링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어떤 라벨의 카테고리에 들어갈지를 예측을 하고 그 확률에 따라서 더 높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에 들어갈 확률과 x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편의를 위해서 아까 똑같이 바이너리 케이스에서 y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의 가정을 똑같이 쓸게요. 똑같이 선형적인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라는 리니어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언젠가는 0보다 작아지는 점이 존재하고 언젠가는 1보다 큰 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확률의 추정치로서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0과 1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값을 도출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다음 함수를 들여오게 됩니다. 일단 expectation이 분자 분모에 있고 둘 다 무조건 양수죠. 그리고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무조건 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요. 로직스 리그레션에서 베타 값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데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대충 얘기를 드리면 MLE를 씁니다. MLE를 쓰고 이제 이런 값이 나오는데 MLE를 여기서 쓰고 여기서 이제 잘 찾아야죠. 미분한 다음에 뉴턴멜슨이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써가지고 이터레이티브한 방법 좀 쓰다 보면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로지스틱 펑션 앞에서 본 이 p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S자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거 우리가 이제 신이 시그모이드 펑션 혹은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건 로지스틱에서 쓰는 거니까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정도로 불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펑션이 하나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S자 모양이거나 시그모이드 형태의 그런 곡선인 경우에 다 퉁쳐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이 그림을 오른쪽 그림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아까는 0부터 500 이 사이에서는 0보다 작아지는 값이 발생했고 조금 더 큰 x에 대해서는 1보다 큰 값이 나와서 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로지스틱을 써버리면 0과 1 사이에 모든 값이 들어가서 확률로서 조금 더 해석을 할 수 있다에 좋은 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즈 그리고 이제 로그 오즈에 대한 개념인데요. 오즈는 이제 1-px분의 px, 즉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일어날 확률의 비율을 말합니다.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시로 들어서 5번의 게임 중 한 번 이겼어요. 승률이 20%죠. 그러면 승리에 대한 오즈는 0.25 정도로 계산이 되고 5번의 게임 중에 4번 이겼으면 승률이 0.8이죠. 그러면 오즈가 4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즈랑 확률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게 확률은 이제 전체분의 일어난 횟수죠. 근데 오즈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대비해 일어날 확률로 이제 좀 다릅니다. 오즈는 확률이랑 좀 다르게 이제 비대칭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시를 비대칭적이라는 게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5번, 4번 이렇게 와서 좀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는데 한번 시행을 늘려봐서 뭐 101번 게임을 해서 한 번 이겼대요. 그러면 승리에 대한 오즈는 0.0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1번 했는데 100번 이겼대요. 그러면 승리에 대한 오즈는 10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특정 값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대 경우가 되면 확률은 반대도 하면 그냥 1이 되잖아요. 얘는 둘이 곱하면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즈 값을 해석하는데 갑자기 너무 큰 수가 나오게 돼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률이 0.5보다 크게 되면 이제 무가 분자보다 커진 현상이 발생하겠죠. 1부터 무한대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큰 범위를 차지하게 돼서 해석과 계산의 관점에서 너무 어려움이 발생해서 대부분은 이제 로그를 쓴 로그오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지스틱 펑션 px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로그를 씌웠더니 이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x라는 로그 오즈 혹은 로짓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px가 우리가 확률로서 보기로 했잖아요. 얘는 펑션이었는데 원래 그쵸? 근데 어차피 확률의 정의도 만족을 하니 px를 우리가 확률로 보고 로그를 씌워서 로짓을 만들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x에 대해서 리니어한 형태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썼더니 리니어 리그레션은 서양적으로 추정값을 해석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었는데 0과 1 사이의 값을 넣다 보니까 0보다 작아지는 경우, 1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줄여서 이제 expectation을 쓴 로지스틱 펑션을 썼어요. 근데 로그를 다시 씌워 보니까 엑셀에 대해서 리니어한 어떤 펑션을 즉 우리가 처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썼던 것처럼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베타1 해석할 때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y의 평균적인 증가량을 의미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그오스가 한 단위 증가하는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x가 하나 증가할 때 로그오즈는 베타 1만큼 늘어나잖아요. 근데 원래 px는 expectation 베타 1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호입니다. 어차피 양수의 expectation 안에 들어가면 양수인데 이 베타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왼쪽으로 움직일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그오즈 자체가 선형이 x에 대해서 선형인 거지 이 px가 선형적인 게 절대 아니라서 어떤 x 값이 오냐에 따라서 px가 얼만큼 선형적으로 늘어난다라기보다는 px의 변화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짓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제 확률을 선형적으로 모델링하고 범위를 0과 1 사이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즈라는 직관적인 해석과 더불어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로지스틱 모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관적인 해석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px가 뭐 0.75 정도로 해석할게요. 그럼 로그 오즈를 넣어보면
로그 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로그 3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는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3배 정도 높구나라고 조금 더 직관적인 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순형 회귀의 출력을 로지스틱 펑션을 통해서 확률을 변환하고, 거기서도 이제 로짓을 통해서 리니어하게 볼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멀티플인데, 뭐 얘도 급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제 멀티플이라니까 독립변수가 늘어났죠. 늘어나서 로짓도 이런 형태로 바뀌고, 확률도 로지스틱 펑션도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엑셀을 좀 많이 추가한 일반화된 버전이고요. 앞서 제가 언급드린 로짓 등의 성질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다변수인 만큼 컨파운딩이나 멀티콜리니얼리티 같은 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티콜리니얼리티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중 공산성이죠. 그 확률 변수, 아니 죄송합니다. 그 독립 변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다중 공산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혹은 이제 컨파운딩, 제3의 우리가 이제 x랑 y 말고 제3의 z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가 없어서 회귀 모형의 해석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만 주의해주면 어차피 똑같이 동작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노미얼인데요. 이제 다 읽진 않을 거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멀티플이랑 멀티노미얼 헷갈리시지 마시고, 멀티노미얼은 이제 우리가 리그레이션 말고 클래시피케이션 해결할 때 클래스가 딱 0 아니면 1이었잖아요. 이 클래스를 좀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중 클래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 라지 K개의 클래스 중에서 하나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나머지 라지 K 마이너스 한 개의 로지스를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위의 식은 그냥 1부터 K-1까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라지 K 어떤 베이스라인 기준점 하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을 설정한 이유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준점 하나 잡아놓고 그 둘 사이의 오세를 비교해서 얘는 얘 대비 비교해서 이만큼의 확률, 이만큼 정도 더 발생을 할 비율이 높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어차피 분모 분자가 똑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에도 라지 K 들어갈 건데, 그럼 어차피 약분해서 1 되고 로그 1은 0이니까 항상 로짓은 0입니다. 그래서 이 0인 거를 바탕으로 다른 클래스들이 왔을 때 0보다 좀 높으면 발생 확률이 좀 높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0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당연히 회귀계수들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석의 차이는 분명 발생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확률이란 예측값은 동일하게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했는데, 이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똑같은 시메트릭한 방법으로 계속 확률을 계산하는 소프트맥스 리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머신러닝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는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의 첫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파트였고요. 이제는 좀 특이하겠지만 생성 모델이라는 것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생성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이랑 생성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대표적인 판별 모델입니다. 얘는 뭐냐면 y 기분 x의 확률을 직접 모델링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x가 주어졌을 때, 즉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얘 라벨, 얘 카테고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직접적으로 묻는 게 판별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이따가 말할 서폴 벡터 머신 같은 것들이 이거의 주요한 예시고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좀 우리의 직관에 오히려 좀 더 부합할 것 같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y 기본 x의 확률을 모델링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x 기본 y랑 py를 먼저 모델링하고 베이스 정리를 써서 이거 py 기본 x를 간접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각 클래스 y는 y는 k죠. y는 k가 이제 클래스고, 얘네가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했을까의 관점에서 x들의 생성 분포를 먼저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추론을 통해서 y를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네, 생성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클래스 간 분류가 뚜렷하고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고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생성 모델이라고 하니까 잘 안 와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분류의 목적은, 클래시피케이션의 목적은 어떤 x가 새로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 판별 모델이 말했던 y 기분 x예요. 그리고 이 확률의 의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몰 x라는 x가 주어졌을 때 k라는 클래스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이라는 말에 꽂히지 말고 예시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오른쪽은 제 진짜 메일이고요. 두 개는 읽어봤네요. 그 라이엇 게임즈 계정 제재 안내 읽어봤고, 이거 밑에는 이상한 거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여행 가는 거 숙소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두 개만 읽었어요. 두 개만 읽은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는 다 스팸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빗썸 들어본 적 한 3년 됐고요. 지모 뭐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건 다 스팸이어서 스팸 아닌 거 두 개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메일들을 보면서 스팸 필터링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미트 모델의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새로운 메일이 왔어요. 그럼 얘가 스팸일지 아닐지를 단박에 추론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판별 모델의 작동 방식이고,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 그럼 그걸 먼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선 메일들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딱 보고 너 비썸? 컷 너는 무조건 스팸 이런 게 아니라 어, 내가 스팸 메일도 열어보고 정상 메일도 열어봤는데 그 거기서는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먼저 거치고 단어들의 분포가 어떨까라는 것을 먼저 모델링을 하자는 게 생성 문포의 아이디어입니다. 즉 이제 단어들이 결국에는 단어들로 인해서 메일이 생성이 되는 거 정도로 이해하면 이제 생성이란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 관점에서는 이메일 스팸 확률을 직접 예측하는 게 아니라 스팸 정상 메일에서 단어들을 따와서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을까에 대한 분포를 먼저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이 도착했을 때 스팸의 확률을 이제 그제서야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던 것들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y가 이제 large k라는 이게 클래스 고유한이라는 말이 겹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k의 클래스를 가질 수 있을 때 뭐 이제 pi k가 있고 fkx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은 이제 사전 확률입니다. 혹시 베이즈 안 들으신 분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저도 안 들었고 베이즈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씁니다. 그래서 베이즈 정리가 뭔지는 아실 거니까 이게 베이즈 정리 형태거든요. 밑에 pkx가.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확률 하나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어떤 y가 왔을 때 이 관측지가 k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이제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kx 혹은 이제 x 기분 y인데,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k에서 x의 pdf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k에서 특정 x가 나타날 확률을 이제 fkx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이 밑에는 어차피 전체 확률이니까 다 더해준 겁니다. pdf.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pkx라는 사확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이 사확률은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그 x가 어떤 레이블에 속할까에 대한 확률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정리를 통해서 사전 분포랑 확률 변동 함수, 뭐 사실 뭐 하나짜리 likely would죠. 이걸 써가지고 베이스 정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p y 기분 k를 y 기분 x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 pkx를 가장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대로 하는 그런 k를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이론상 가장 낮은 에러 레이트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fkx 있잖아요. 이거 PDF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실제 데이터의 분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또 이제 고차원 가버리면 PDF 구하는 문제가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이거 구하기 어려워? 그럼 이것도 근사시키자. 이것도 근사시키고 베이스 정리에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특정 가정들이 좀 필요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LDA라는 건데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인데 뭐 선형 판별 분석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설명 변수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LDA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아까 말한 PDF가 정기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스별로 같은 동분산을, 호모지니어스한 분산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은 같을 필요 없으니까 뮤K로 두고 분산을 뭐 시그마 K인데 어차피 시그마로 봐도 되겠죠.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이 PKX에 다 넣어서 전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 의해서 결국은 이 PKX에서 이걸 가장 크게 하는 K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 여기다 로그를 씌우고 식을 정리하면 이제 델타 K라는 판별함수,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원래 구하는 거 밑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결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서 결과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는 x에 대한 함수잖아요. 근데 x가 여기 있고 이 뒤에는 어차피 그냥 x랑 관련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x에 지금 여기 기울기 하나 있고 여기 인터셉트 붙은 그런 리니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D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할 건데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것은 어떤 경계가 있을 거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 뭐 첫 번째 클래스, 안 넘어가면 두 번째 클래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클래스의 판별 함수가 디시전 바운더리 구했더니 동일한 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 이게 어떤 거냐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왜 동일한 이렇게 형성이 되냐면 결국에는 이거 이제 PKX를 모든 K에 대해서 맥스를 씌워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리니어한 경우이기 때문에 둘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경우에서 그러면 당연히 겹치는 부분에서 오른쪽은 첫 번째 클래스, 왼쪽은 두 번째 클래스 이렇게 가져가서 두 클래스의 판별함수가 동일한 점에서 결정된다는 게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클래스가 딱 두 개고 뭐 사전 확률이 서로 같은 이런 디시전 상태 상황에서 디시전 바운드를 생각해 보면 아까 델타 K 여기 있고요. 오른쪽 위에. 그리고 계산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두 클래스의 사전 확률이 같기 때문에 x가 뭐 2분의 뮤1 더하기 뮤2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사실 뮤1, 뮤2가 같고 지금 우리가 동분산을 가정했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드리는 그냥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원래 왼쪽이 이제 이상적인 디시전 바운더리가 잡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한번 ADA를 써봤더니 점선이 이제 베이지 클래시파이어죠. 가장 이상적인 건데 원점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이런 점에서 잘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고 분산이 모두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면 ADA를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P가 좀 네, 여기 이거고. 그럼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 죄송합니다. 네, 일단 델타 K를 보는 입장에서 사실 뮤 K랑 시그마, 파이 K 이 사전 확률이나 어떤 PDF의 이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뮤 K랑 시그마 제곱은 ML로 추정을 하고요. 파이 K는 우리가 그냥 샘플 비율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한 걸 넣어서 이 델타 K를 우리가 추정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쓰겠다가 이제 AD, 그러니까 설명문서 한 개일 때 ADA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데이터로 확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설명문서가 당연히 한 개인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러면 뭐 이것도 식이 좀 많은데 없습니다, 별거. 그래서 뮤가 그냥 벡터가 된 거고요. 여기 보면 P차원 정기분포죠. 그래서 뮤가 벡터가 됐고 시그마가 이제 공분산분산 행렬이 돼가지고 그래서 PDF를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멀티베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PDF고 그래서 뭐 식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디시전 디스크리미트 펑션 판별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도 여전히 x에 대해서 리니어예요. 그래서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아까 멀티플로 일반화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디시전 바운드를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후에는 동일하게 이제 뮤랑 시그마랑 파이에다가 에스티메이트 넣어서 대입을 해가지고 디시전 바운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클래스가 3개예요. 클래스가 3개고 왼쪽 그림 보면은 이제 어떤 유의확률을 잡아서 x들의 분포를 우리가 모델링해낸 모습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ADA를 한번 써본 모습입니다. 보니까 이제 딱 봐도 이 점선이 베이지 클래시파이어 같고 실선을 보면은 실선과 점선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 보니까 가정만 적절하다면 ADA도 잘 쓰이는구나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이거 왼쪽에 X분포 설정할 때 이런 형태로 그냥 컨타워 내지는 타원 형태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타원 형태로 나온 이유는 2차원 정기분포에서 그 쿼드레틱 폼이 나오는데 그게 그 타원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할라노비스 거리랑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타원 형태로 나온 이유는 2차원 정기분포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LDA를 잘 살펴봤으니 QDA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Q는 이제 쿼드레틱이죠. LDA가 리니어한 것을 봤다면 QDA는 좀 이제 리니어에서 한 차원 더 높아진 쿼드레틱한 폼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LDA랑 비슷한 과정을 출발을 하는데 정기분포를 따르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분산과 관련한 과정은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고유한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게 쓸 것도 없고 가정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정은 바뀌었고 대신에 아까는 시그마였죠 그냥. 근데 시그마가 동일해서 그냥 분산에도 똑같아서 시그마라 쓴 건데 이제 동일하지 않으니까 시그마 K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예, 판별함수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앞에 보면은 X 트랜스포즈 뭐 시그마 인버스 X가 있고 이 부분 보면은 X에 대해서 더 이상 리니어하지 않고 코덱스 폼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QDA라고 부른다.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DA랑 QDA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비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우리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트레이드오프죠. 결국에는 이 차이점이 뭐냐면 공분산, 즉 분산 혹은 공분산이 같은지 다른지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 추정하는데 파라미터가 몇 개 필요할지 생각해 보면 LDA는 그냥 대각 원소 P개 우리가 P개의 확률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P개고 비대각 원소는 뭐 P 컨비네이션 2니까 이런 형태로 2분의 P 더하기 1 이런 이만큼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LDA는 어차피 공부산 똑같으니까 이것만 퉁치면 돼요. 근데 QDA는 K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 K만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연 변수랑 클래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QDA에서는 파라미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산량에서 너무 빡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언스 비리언스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맨 처음 들어갈 때 MSE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MSE를 가장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MSE는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랑 시그마 스퀘어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에러텀의 분산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어차피 시그마 스퀘어 못 줄입니다. 평생 몰라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줄이고 베리언스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바이어스가 올라가면 베리언스가 대신 낮아지는 혹은 그 반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모델을 학습할 때 다른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FS이 얼마나 변동하는가 그래서 모델이 데이터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바이어스는 실제 문제를 우리가 단순한 문제로 바꿀 때 근사시킬 때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래서 모델이 얼마나 단순화됐는가의 지표가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모델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가 내려가겠지만 베리언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QDA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를 낮추고 베리언스를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제약이 많은 ADA 같은 경우는 정기분포도 가정도 해야 되고 분산이 모두 같다는 가정도 해야 되니까 바이어스가 올라갑니다. 대신에 그만큼 베리언스가 낮아지는 형태로 나와요. 정리를 해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적으면 ADA를 쓰는 거고 파라미터가 좀 많다 하면은 QDA는 높은 분산을 가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적을 때는 ADA가 좀 좋고요. 데이터가 근데 많으면 베리언스를 충분히 줄일 수 있으니까 QDA가 좋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보라색 점선이 제가 알기로는 이 베이즈 클래시파이어거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분산이 같다 해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분산이 같다 해서 샘플링을 했더니 실선이 QDA이고 점선이 LDA입니다. 분산이 같다는 전제에서 했더니 당연히 점선으로 표시된 LDA가 성능이 더 좋은 걸 볼 수 있고 분산이 다르다는 형태에서 이제 샘플링을 했더니 이 실선에 해당하는 QDA와 베이스 클래시파이어가 조금 더 분류를 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네. 라이브 베이스인데 이것도 간단히 하고 나갈게요. 생성 모델은 우리가 상호 확률 py 기분 x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pk를 구하는 게 너무 빡세서 대신에 우리가 추정을 하자. 혹은 여러 가지 가정을 들어와서 어, pkx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였는데 그러면 얘는 아예 새로운 가정을 갖고 옵니다. 나이브란 뜻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약간 순진한 이런 뜻이잖아요. 얘는 그냥 다 독립이라고 쳐버립니다. 그래서 within the K class, B predecessors or independent라 나왔는데
모든 설명 변수가 K라는 클래스 내에서 모두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PDF를 다 그냥 다 쪼개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개버릴 수 있고 이 가정 때문에 우리가 마지노도 고려를 해야 됐고 조인트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젠 조인트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계산량의 입장에서 확실히 나아집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이 FKX를 노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비런스 매트릭스 수정할 때 파라미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면은 계산량도 줄이고 데이터도 적은데 모델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확률 P, Y 기분 X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독립인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나이어베이즈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특히 이제 적은 데이터 활용할 때 고차원의 경우에서 조인트를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나이어베이즈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에서도 바이어스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독립이라는 걸 가정을 했으니까. 다만 이제 베리언스를 감소시켜서 일본어 관련해서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생선 모델이었고 클래시피케이션 파트는 여기서 끝내고 조금 쉬다가 다시 이제 SPM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 이제 SPM 할 건데, 네, 그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 이제 하이퍼 플레인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SPM도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치고 SPM에 대해서 살짝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거리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마진을 가지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좀 많이 써왔는데 그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 이제 하이퍼 플레인 하면은 평면에서 플레인에서 하이퍼가 붙은 거죠. 한 차원 더 위라는 건데 일단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P차원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하이퍼플레인은 차원이 하나 나눠진 P-1차원의 어파인한 플랫 서브스페이스다라고 나왔는데 어파인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정확한 정의는 하지 말고 대충 직선입니다. 리니어랑 비슷한데 리니어와 다르게 원점을 지날 필요가 없는 AX 더하기 B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평평한 어떤 부분 공간이고 원점을 안 지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퍼플레인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베타 0부터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만족하는 x 벡터 P차원의 x 벡터가 있으면 걔는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보면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체를 갖고 오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 평면으로 갖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2차원 공간이죠. x1과 x2가 스팬하는 2차원 공간이에요. 근데 하이퍼플레인은 2차원에서 한 차원을 뺀 1차원 공간이겠죠. 그래서 직선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퍼플레인은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만족하는 하나를 갖고 왔어요. 1 더하기 2x1 더하기 3x2. 이게 2차원 공간에서의 하이퍼플레인이고 직선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어떤 x가 이 식을 만족하면 이 선 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의를 조금만 비틀어서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0보다 큰 경우는 이 위쪽에 놓일 거고요. 0보다 작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놓일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들에서 이제 0보다 크면 이 파란색, 0보다 작으면 이 보라색 영역에 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평면, 그러니까 이 직선, 하이퍼플레인은 사실은 이 직선이 지금 공간을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이퍼플레인은 P차원의 공간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알 거 없고 그냥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한 차원 낮은 어떤 서브스페이스고 공간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만 이해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3차원 이런 거 갖고 오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하이퍼플레인이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린 거고 오른쪽은 이제 획인데요. 얘는 이제 파인하진 않고 리니어합니다. 얘는 대신에 얘도 3차원 공간인데 2차원이 아니라 지금 공중에 떠 있죠. 얘는 y라는 변수, 이제 회귀 분석에서 y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서 얘는 리니어하고 2차원도 아니고 3차원인 스페이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좀 다른 그림이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후에 어차피 입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이퍼플레인이 어떤 공간을 두 개로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x라는 벡터들이 p차원 공간에 n개의 벡터가 존재를 하고요. y의 라벨을 -1 아니면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평 하이퍼플레인의 정의였죠. 이 정의에 대해서 이거보다 크면 1로 라벨을 붙여줄 거고 이거보다 작으면 -1로 라벨을 붙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크면 1이고 이거보다 작으면 -1이니까 어차피 곱하면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i에 대해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y 라벨 1 아니면 -1, 이 두 개는 1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니까 부호가 똑같아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무조건 0보다 큰 이런 우리가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플레인이 공간을 두 개로 나누는 방식은 결국에는 리니어한 선형적인 디시전 바운더리로 이어짐을 알 수 있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라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분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오른쪽 그림은 여기 이 라인을 가장 기울기가 작은 이 라인을 가지고 P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공간을 분리한 하이퍼플레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완벽하게 나눈 경우가 3개나 존재하잖아요. 이를 구분하는 세퍼레이팅 그러니까 나누는 수평면은 진짜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 살짝만 돌려도 되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살짝만 돌려도 되고 얘도 오른쪽으로 살짝만 돌려도 하이퍼플레인 진짜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한 하이퍼플레인 하나를 찾아서 약간만 이동하거나 회전을 조금만 시켜도 여전히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야 된다가 이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기서 쓰이는 개념이 이제 마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Maximum Margin Hyperplane이라는 건데 MMC 이건데 마진은 뭐냐면 이 초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와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마진을 최대화시키는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검정색 실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플레인이고요. 보면은 파란색 점 2개랑 보라색 점 하나가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그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그만 길이가 마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점들이 없고 이 파란색 점이 그 가장 가까운 점이었으면 이 하이퍼플레인에서 이 파란색 점까지의 거리가 마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를 말을 할 건데 이제 좀 책마다 그 소개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서포트 벡터 이 책에서는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정의하고 서포트 벡터를 나중에 정의하는데 그냥 총 크게 봤을 때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이 주제는 이 서포트 벡터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리니어한 경우도 있을 거고 리니어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한 이 파란색 점 2개랑 이 보라색 점 하나를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는 점이긴 한데 지금 x1, x2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마진을 결정하는 트레인 데이터 중에 이 하이퍼플레인과 가장 가까운 이 마진을 형성하는 점들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왜 서포트 벡터냐면 얘네가 이제 마진을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서포트를 쓴다고 합니다. 얘네에 의해서 마진이 형성이 되니까요. 결국에는 이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는 이 서포트들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는 의존을 하지 않고 이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이 서포트 벡터들에게만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왜 마진을 늘려야 되는가? 맥시멀 마진이니까 마진이 가장 크게 되는 점을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총 2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일반화 문제인데요. 마진이 클수록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트레인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테스트 데이터도 넣어보고 실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마진이 작게 되면 우리가 말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너무 작아집니다. 그래서 마진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면 이 거리가 되게 촘촘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을 때
제대로 분류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진이 크게 되면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드가 되게 여유 있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버스트네스인데요. 로버스트네스는 이제 강건성이라고 하는 건데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변함이 많이 없는 걸 우리가 로버스트네스라고 부릅니다. 마진이 크면 1번과 비슷한 형태로 데이터가 변동을 해도 디시전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게 잡히기 때문에 노이즈에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진이 작으면 데이터에 조그만 변화가 생기더라도 디시전 바운더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많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마진을 우리가 최대한 넓게 잡게 되면 그런 노이즈가 있거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안정적이고 로버스트한 클래시파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직관적인 느낌으로 마진이 커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맥시멈 마진 클래시피케이션 구조를 볼 건데 이제 최적화 문제가 나오니 안 풀 겁니다. 안 풀 거고 최적화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회장님 생각나서 가져왔고요. 이제 M이 마진입니다. 마진을 최대화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렇죠? 마진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었고 두 가지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 조건은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약 조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Y 라벨이랑 이 초평면의 정의 이거를 곱한 게 어떤 M보다 이 마진보다 커야 된대요. 이거부터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아까 이제 이게 무조건 양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Y의 라벨이랑 이 초평면의 부호랑 똑같아서 무조건 양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각 모든 데이터가 올바른 클래스에 속한다는 걸 첫 번째로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분류가 될 거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 그 떨어진 거리가 마진인 n만큼 떨어져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제약 조건은 그냥 스케일링 텀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거리 개념을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마진도 거리 개념이니까. 어떤 초평면의 식이 이거죠. 베타 1부터 베타 pxp 이것까지 다 더한 게 초평면에 대한 정의였고 얘네 x1부터 xp까지 그 거리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조금 더 확장해보면 다 빼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는 형태겠죠. 그 형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분모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마진은 우리가 최대한 이 최적화 문제는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최적화 문제로도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거 없고요. 그냥 마진을 최대화하자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마진을 최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는 어떻게 내가 리니어한 라인을 긋든 간에 얘를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꼬여 있는 경우는 우리가 리니어한 경우에서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 마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하드 마진인 거죠. 하드 마진은 뭐냐면 데이터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거리 하이퍼플레인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마진이라고 했는데 그걸 최대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소프트 마진은 여기에서 조금 유하게 제약을 조금 덜어줍니다. 어떤 거냐면 앞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여기 파란 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하나 점이 추가되니까 마진이 좀 넓었었는데 너무 가까워졌죠. 모든 데이터를 잘 분리시키는 소평면을 잘 설정해도 갑자기 개별 관측지 하나가 이상한 게 탁 튀어나와 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이퍼플레인이 아니고 다른 게 나와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예시를 들고 왔는데 제 수리통계학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리통 2나 1 시험 보면은 대부분 홈워크나 대부분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라고 보면 이제 이거죠. 그냥 마진 좀 잘 유지하다가 기출 그대로 와봐 했는데 갑자기 4번에 30점짜리 이상한 거 던져주고 못 풀어버립니다. 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얻은 하이퍼플레이는 마진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마진이 적게 돼 보니까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 도입할 소프트 마진은 어떤 특징을 가져 있어야 되냐? 첫 번째, 개별 관측지에 대해 로버스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변동이 많이 없어야 되는 뜻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더 잘 분류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X라고 쳐놓은 게 뭐냐면 모든이 아닙니다. 조금 하나, 두 개 정도는 넘어가도 돼. 대신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초평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제약은 좀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의 작동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소프트 마진 클래시파이어라고도 부르는데 해서 밑에 써놨는데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마진이 위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진이 위반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죠. 클래스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파란 점이 뭐 여기가 하나 정도 여기 가도 되고 보라색 점이 하나 정도 여기 가도 되고 혹은 마진 안쪽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마진을 그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파란 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진 안에 있어도 하나 정도는 이해를 해주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소프트 마진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요. 왼쪽 예시부터 볼게요. 어, 파란색이랑 보라색 글씨가 있어요. 왼쪽 보면은 1이랑 8이 지금 마진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2랑 9가 만든 이 마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1이랑 8이라는 데이터가 추가가 됐는데 얘는 지금 마진 안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소프트 마진을 이용을 하면은 이 정도는 뭐 마진 안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오른쪽 부분은 더 심각하게 이제 11이랑 1이 추가가 됐는데 뭐 1이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11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는데 얘는 뭐 파란색이 있어야 될 공간에 보라색이 있고 12도 지금 이제 보라색이 있어야 될 공간에 파란색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마진을 위반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는 마진 안에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클래스를 아예 잘못 분류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소프트 마진에서는 모두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적화 문제인데 안 풀 거고요. 자, 말씀만 드릴게요. 원래는 어땠냐면 이 엡실론이나 C라는 게 없었어요. 어땠냐면 오늘 살짝 돌아가 보면 여러분 안 들어갔어도 돼요. 이거였죠, 이거. 이거였는데 여기에 지금 C라는 텀이랑 입실론이라는 텀이 가져왔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프트 마진 클래시파이어는 마진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수준에서 오차를 조금만 허용해줘서 조금 더 유연한 합리적인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입실론 i랑 c라는 파라미터를 입실론은 이제 베리어블이고 c라는 파라미터를 대입을 해봅니다. 이제 엡실론은 오차를 어느 정도로 허용할 건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입실론 자리에 0 들어가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처음 봤던 최적화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입실론이 0이면 잘 분류된 클래시파이어구나.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래도 이 마진 자체는 이 마진에다 마진에 1 곱하기 입실론인데 1 곱하기 입실론이 어차피 양수니까 이 값이 어차피 양수가 돼요. 이 값이 양수라는 것은 클래스가 잘 분류가 되었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서 0과 1 사이에 있으면 마진 안에 있긴 하지만 클래스 자체는 잘 분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왼쪽에서 본 이런 마진을 마진을 위반하는 경우죠. 근데 얘가 1보다 커지게 되면요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아예 클래스를 잘못 분류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지 C는 마진을 어느 정도 위반할 거냐에 대한 척도인데요. C가 0이면 그냥 절대 위반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고 C가 이제 1보다 클 때만 최대 C개의 마진을 위반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C가 작으면 작을수록 마진을 좁게 유지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로버스트하지도 못하고 유연하지도 못한 모델을 만들어서 오버피팅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요. C가 크면 클수록 이제 마진을 좀 넓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대신 좀 커지겠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에서 조금 멀어졌으니까 대신에 베리언스가 좀 작아져서 일반화적인 부분에서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도 서포트 벡터들에서만 의존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도 똑같이 서포트 벡터들에서만 의존을 하는 그런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에서 멀리 떨어진 데이터들에서는 당연히 로버스트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차피 가까이 있는 서포트 벡터들에만 의존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요. 이제
이 행렬 형태로 하나, 둘, 셋, 넷인데 C 값을 점점 높이면서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왼쪽 값은 이제 C를 엄청 높인 건데 C를 엄청 높여서 마진을 위반하는 게 점점 많아지다가 마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줄여 보니까 위반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소프트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잘 구분을 했는데 이 왼쪽 오른쪽 같은 그림을 보면은 얘는 진짜 어떻게 잡아도 구분을 못 해요. 이게 우리가 다 리니어한 경우를 지금 고려를 했잖아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리니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긋든 아니면 대각선 반대로 이렇게 긋든 간에 마진 안에 여기 있을 뿐이지 클래스는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구분을 못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차보다 너무 높아서 사실상 구분을 아예 못하는 하이퍼플레인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 어, 하이퍼플레인이 선형적으로 공간을 두 개로 분리했다면 이번에는 선형적이 아니고 비선형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해 보면 실제 데이터에서 클래스 간 경계가 되게 모호해서 논리니어한 경우가 많아서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가 제대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 공간이라는 것을 확장해서 비선형 연결을 모델링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수 공간이 뭐냐면 피처 스페이스인데 우리가 그 머신러닝 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X에 대한 걸 우리가 프리덱터라고 부르긴 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을 이제 피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들의 공간을 확장해서 원래는 리니어한 케이스였는데 비선형 연결을 모델링하자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서도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X랑 Y가 비선형 관계예요. 딱 봐도 얘는 그림을 그려봤는데 얘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적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랙션 텀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처럼 X1 제곱, X2 제곱 같은 텀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한 방식을 택해서 논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P계의 X1부터 XP까지 P계의 X가 있었잖아요. 얘네 제곱들을 다 추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P 차원의 공간을 2P 차원으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P 차원 공간에서 리니어한 바운더리를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러고 그럼 여기서 놔둘 거냐? 아니죠. 변수 공간을 확장해서 비선형적인 변수를 추가를 하자. 그럼 원래 P 차원이었던 공간을 2P 차원 공간에서 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리니어한 경우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P 차원에서는 못 찾았는데 이 P 차원 가보니까 대충 그어보니까 리니어가 되더라. 그러면 그 차원의 데이터에서는 사용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네. 근데 이제 다시 뒤로 돌아와서 근데 우리가 다뤄야 할 데이터는 P 차원 입장에서는 비선형 바운드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원으로 봤을 때는 리니어하지만 원래 데이터로 돌아왔을 때는 논리니어하니까 그래서 논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가 간단한 예시인데요. 네. 왼쪽 그림 첫 번째 우측의 왼쪽 그림 보시면 얘는 분류가 안 됩니다. 분류가 안 되는데 지금 1차원이죠. 2차원을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리니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니어 바운드가 있었는데 그 차원으로 갔더니 어떻게 찾았어요, 리니어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리니어하지만 우리가 원래 보는 저 차원에서는 논리니어하기 때문에 논리니어라고 하는 거고. 네, 이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직관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맵핑을 하는데 원래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이랬는데 고차원으로 맵핑하니까 하이퍼플레인 하나를 잘 그려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원래로 다시 돌아오니 이런 원래 이제 고차원에서는 하이퍼플레인으로 잘 되던 게 저차원에서는 이제 논리니어한 이런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분리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커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커널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저도 그렇게 잘 알지 않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다들 이제 화내실 거기 때문에 안 갖고 왔고 이제 커널이 뭔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개념은 그냥 마진을 가지고 우리가 잘 나오나요, 줌? 네. 너무 죄송하고 재볼게요. 그, 네,
논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으려고 피처 스페이스를 확장을 했었어요. 그러고 어차피 피처 스페이스를 확장을 해봤더니 고차원에서는 리니어하게 바운더리가 잡히더라. 근데 어차피 저차원으로 돌아와서는 논리니어한 바이너리가 생기니까 논리니어하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PM은 정의라는 반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렇게 쓴 이유가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커널을 이용해서 특정 방식으로 변수 공간을 확장한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SPM은 마진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선형 관계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하이퍼플레인으로 하면 되는 거고, 비선형 관계는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변수 공간을 좀 늘려보겠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공간의 확정은 당연히 필수적이죠. X랑 Y가 비선형 관계이면. 근데 커널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효율적인 연산형으로 변수 공간을 확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 건데, 어, 논리니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고차원 공간으로의 매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가 1부터 p까지 있던 p 차원에서 이 p 차원으로의 매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으려면 이너 프로덕트, 내적도 연산도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연산이 두 개예요. 매핑도 필요하고 내적도 필요합니다. 근데 매핑도 어려울 텐데 매핑을 해서 내적을 한다?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커널 트릭이라는 방법입니다. 고차원 변환을 직접 매핑을 안 하고 안 하고서도 내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커널 펑션으로 대체를 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형태의 내적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K가 커널이라는 뜻입니다. 이 커널이라는 거에서 내적 연산을 필요로 하는데, 어, 오른쪽처럼 그냥 이제 오른쪽처럼 바꾸면 연산량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더라라고 해서 커널에는 리니어 커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리니어 커널이 있고요. 폴리노미얼 커널이나 웨디얼 커널 이런 여러 가지의 커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널이 의미하는 건 고차원 구간으로의 변환이랑 내적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연산량을 많이 줄이면서 변수 공간도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인데, 그래서 왼쪽 그림은 우리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쓴 거고요. 아까 봤던 그림이죠. 아까 봤던 그림인데,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죠. 폴리노미얼하게 클래스를 세 가지로 나눈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레디얼 커널을 쓴 건데 동그랗게 말려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세 가지로 나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이 났고요. 너무 죄송하고 이제 서머리를 좀 해보면 리그레션이랑 좀 다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란 걸 봤고, 로지스틱이랑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AD, QD, 나이 베이스 봤습니다. 그리고 SPM이라는 챕터에서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에서 마진을 왜 가장 높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했고, 소프트 벡터에서는 하드 마진이 아니라 조금의 마진을 위반하는 경우를 허용을 해줘서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썼었고, 근데 이제 비선형 관계에서는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커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계산량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